네, 계속해서는 마켓 리더에게 주요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주제 먼저 화면으로 저희가 만나볼까요? 예고에서도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요. 호실적 나오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는 자동차 엔터. 2차 전지가 사실 되게 뜨거웠잖아요. 이들의 바톤을 좀 이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자동차 섹터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어떤 애널리스트가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이 10년 만에 매수 기회가 왔다, 뭐 이런 강력한 리포트 내용을 좀 담았더라고요. 네. 얼마나 좋은 건지 궁금한데 일단 주가는 최대 실적에도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함께 공존합니다. 네, 결국은 뭐 확인해 보고 싶은 거겠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작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동차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교해서 봤을 때 YOY로 굉장히 그것도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자체가 워낙 잘 나오니까 뭐 이들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반기는 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는 판매량이나 이런 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YOY로 봤을 때는 과연 크게 올라올 수 있나? 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시기라서 실적이 좋으니까 그다음에 전망이 좋으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의심이 드는 구간에서 누군가 강력하게 베팅하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긴 어렵고 또 시총 자체가 큰 종목이다 보니 네.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이 테스트하는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인이 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확인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두려운 것은 뭐 테슬라의 가격 정책이나 이런 것도 두렵지만 GM이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차에 밀려서 미국 시장에서 장악력을 좀 잃어버렸던 그런 레거시 업체들이 하반기에 대규모 신차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경쟁에서 과연 현대기아차가 잘 이겨낼 수 있고 다 같이 성장한다면 정말 모두가 해피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현대차, 기아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테슬라발 이런 이야기들까지 합쳐져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글로벌 3위 한 네. 거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기여도는 미국 시장에서의 제품 믹스도 좋아지고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 같은 것도 나름 잘 팔았단 말이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GM도 나름 저가 전기차가 올 하반기에 데뷔하고요. 네. 그다음에 폭스바겐도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포드도 나올 거란 말이죠. 소위 이제 볼륨 모델 쪽에서 경쟁해야 되는데 뭐 GM과 포드, 폭스바겐은 보조금을 받고 그러니까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금 혜택이죠. 네. 우린 못 받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런 가격 차이를 어떻게 메꿔 나갈 건가? 그런 가격 차이를 넘어설 정도의 매력이 있는가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또 뭐랑 또 결부되어 있냐면 미국의 카페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비 규정이 있어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못 팔면 내연기관 차도 많이 못 팝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메카닉이 떨어져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연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경트럭, 라이트 트럭 같은 경우에도 연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못 팔면 미국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연비 규제를 못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벌금을 묻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굉장히 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률 높은 기업으로서 좋게 봤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나름 비용 통제를 잘해서 다른 회사들보다는 비용 구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진율이 좋다라고 봤는데 그 마진율만큼을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비로 써야 된다면 그러면 뭐 결국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담감을 반영하면서 현재 주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고 결국 하반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요인도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부품주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현대차, 기아 잘 나가면서 부품주도 같이 주가가 좀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반짝하고 많은 건지 아니면 좀 지속성이 있는 상승인 건지 궁금해요. 네,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현대기아차가 워낙 좋으니까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에 올인하고 있고 현대기아가 지금 어느 지역이 좋냐면 미국이 좋았고 인도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볼륨으로는 미국, 그다음에 성장률로는 인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데 최근에 신고가 보였던 뭐 성화이텍, 화신, SL 이런 기업들이 모두 해당 공장에 진출할 때 같이 따라가서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에도 공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성장률의 인도도 다 같이 수혜를 입고 그다음에 볼륨 기준의 미국도 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가 났는데 그러면 부품주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좋습니다. 그럼 여기 따라가야 되느냐? 이건 좀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부품주들이 지금 과거 평균 PER보다 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마진율과 좋아진 시황을 반영했는데 하반기에 현대차가 주춤거린다면 그들이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팔 필요는 없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좋았던 현대기아차 부품주도 봐야 되지만 현대기아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에 계속 비율을 늘리고 있는 기업은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주가 못 오른 H1 만도가 대표 기업입니다. 중국의 로컬에 조금 매출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GM 쪽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하반기에 GM이 치고 나간다면 지금 비용 구조가 좋지 않아서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안 좋았던 회사가 HR 만도거든요. 그러면 비용 구조를 조금 효율화하고 하반기에 그다음에 GM 쪽에서 매출이 좋아져서 현대기아차 줄인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없는데 반대로 GM 쪽에서 좋아지면서 플러스 요인 자체가 존재한다면 HR 만도 같은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선택할 때는 그 두 가지를 다 보고 현대기아차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그 종목에 붙으셔야 될 거고요. 저라면 뭐 현대기아차가 하반기에는 그렇게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GM 쪽이라든지 다른 로컬 브랜드, 중국 로컬 브랜드나 이런 쪽이 중국 시장에서 좀 더 역할을 보인다면 그런 쪽의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못 오른 HL 만도 같은 경우가 좀 더 부담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유치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런 걸 좋아해요. 엄마냐 아빠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성차냐 부품주냐 고른다면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은 부품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이니까 완성차를 굳이 사신다면 국내 완성차보다는 저는 뭐 GM이나 어떤 미국 차에 뭐 베팅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레거시 업체들이 어쨌든 주가가 다 싸긴 하니까요. 그래서 올해까지 잘했던 현대차를 추가적으로 더 좋게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지만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별로 좋지 않았던 GM이나 포드의 회복을 한번 점쳐보는 것도 의미 있는 투자다라고 보고 있어서 부품주, 완성차 둘 중에 나누면 부품주, 완성차 중에서 고르라면 GM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부품주 중에서의 특징은 아까처럼 이익이 따라오지 않았지만 향후 개선 가능성이 있는 HL 만도를 저는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동차 부품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대표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인 거죠. 전기차용 MLCC의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IT 제품에 들어가는 MLCC의 양과 그다음에 자동차로 들어가는 MLCC의 양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진입하는 게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면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뉴스가 나와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테슬라의 MLCC나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을 공급하는 게 확정이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IT 부품에선 비싸지만 자동차 혹은 전기차 관련주로서는 밸류가 그렇게 비싸다라고 삼성전기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기 같은 종목군들이 새롭게 자동차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편입이 된다면 저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 HL 만도, 삼성전기 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셨고 좀 종목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럼 이제 진짜 내가 투자에 나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체크 포인트 혹은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죠. 네. 일단 금리가 높아진 건 모든 자동차 회사에게 다 동일한 현상입니다. 네. 그 높아진 금리, 결국 내구재를 사는데 자동차를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많지 잘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0개월, 뭐 48개월 이상의 어떤 장기 할부를 이용할 때 금리가 1%만 높아져도 내가 물어야 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을 과연 다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 판매가 좋을 건가는 자동차 업계 전반에 모두가 해당되는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익률. 그러니까 결국 전체과 관련돼서 현대차, 기아차의 이익률이 얼마만큼 잘 버티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금리 민감도와 또 판매량도 주목할 필요 있고 자동차주 그렇다면 비중 조절 좀 하는 게 좋겠다. 지금 구간에서 미리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미리 팔 필요는 없는데 네. 우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대를 너무 높여놓다 보면은 분명히 조정이 나와서
무언가 조금 변화의 시그널이 나왔는데도 무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의점들이 주가에 부담이 되고 조정의 압력이 커지게 된다면 저는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 네. 그래서 보유자는 보유의 관점이지만 신규 매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목표 수익률을 낮추던지 아니면 진입의 시점을 조절하던지 비중을 조절하던지 정도의 투자 전략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이야기는 살짝 마무리하고요. 이제 엔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드를 딛고 최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다란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향후 우리가 기대할 만한 모멘텀 있다면 어떤 걸 보십니까? 네, 일단 실적이 워낙 좋죠. 지금 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 레벨을 넘어서 그래서 이게 분석이 틀린 건지 아니면 워낙 이 추세가 좋아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워낙 뭐 실적이 강하게 나오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들 종목의 밸류를 적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때는 고점이 어딘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듯이 현재 엔터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정확한 고점을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올라가는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은 뭐 파티를 즐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매수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데서 한번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 전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단기 그림에 또 휩싸일 수 있으니까 신규 거래자들은 확실하게 내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의 시나리오까지 명확하게 짜거나 아니면 단기 거래를 정말로 칼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진입하면 안 되겠죠. 대신 기존 보유자는 그 어떤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지금은 먼저 내려오기보다는 시세 한번 끝단까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 더 크게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뭐 이 피지컬 앨범 판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뭐 CD로 표현하는 그 앨범 판매가 네네. 한국 K-팝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그 어느 아티스트들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이것은 뭐 팬덤에 따라서 한 사람이 뭐 몇 장씩 산다는 네. 그런 뭐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물리적 앨범 판매가 계속 늘고 있고 해외에서 콘서트 한 번 하면 뭐 몇십억 단위로 그래서 뭐 BTS의 슈가가 콘서트 하는데 정가 40만 원인데 경쟁이 붙어서 지금 뭐 150만 원, 200만 원까지가 나오더라도 거침없이 지금 클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연 하나 단가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아직 뭐 성장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과거에 못했던 공연들이 막 풀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계절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름으로 가면서 축제의 계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이 존재하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상승세가 끝났다. 지금이 뭐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거세요? 근데 결국은 지금 이 종목들도 이제 YOY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YOY로 성장하는 것은 거의 이제 상수라는 거죠. 네. 그러면 QOQ로 봤을 때 당연히 뭐 계절적인 차이가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1분기가 저점이고 2분기부터 쭉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강하게 이 종목들의 목표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QOQ로 봤을 때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1분기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한 7월 달 정도 가서는 조금 경계감을 높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매출이 안 나오거나 매출은 나왔는데 이익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프로모션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뭐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뭐 주가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투자 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 모멘텀, 힘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저는 대장주가 누구냐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누가 뭐래도 JYP와 하이브입니다. 오. 그- 일각에서는 주가 측면에서는 SM이 좀 상승 룸이 많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뭐 그분들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SM은 아직은 좀 더 카카오와 연합해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JYP와 하이브를 꼽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번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즌쯤에 두 회사 모두 미국의 앨범사와 함께 미국의 아티스트를 런칭합니다. 그건 이것은 미국 멤버로 소위 팝 시장에 미국 팝 시장에 그대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모델이 한국 시장에서 성공한 모델을
해외로 진출해서 런칭하는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국내 제작사가 미국의 앨범사와 합작해서 미국의 팝 시장에 그대로 아티스트를 투입하고 네. 만약에 그게 성공 모델로 거뒀을 경우에는 이제는 JYP와 하이브는 아시다시피 그러면 K-팝 업체가 아니죠. 글로벌 팝 업체가 되는 거죠. 그럼 밸류의 기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작년까지의 그 JYP의 밸류에이션 기준점은 20배를 기준으로 해서 25배에서 15배 사이를 오가는 큰 변동성이었는데 만약에 글로벌 팝 제조업체로 변신한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 그러면 뭐 배수가 30배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모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뭐 6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지금 시총이 4조가량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거의 뭐 30배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30배 수준에서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JYP 같은 경우에는 A2K의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게 성공하고 다른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또 성공 모델들을 가져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도 전부 밸류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엔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동차와 엔터 이 둘 중엔 어느 쪽이 더 투자 매력이 높은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엔터 쪽이 더 높고요. 아, 단기적으로는 엔터다. 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자동차 부품 쪽이 오.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인데 앞서서 저희가 사실은 어떤 종목을 그럼 꼽아주실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정리해 주신다면 앞서 네. 말한 저는 뭐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HL 만도와 그리고 삼성전기 두 종목을 주목하고 있고요. 네. 엔터 쪽에서는 여전히 JYP를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주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서 네. 이것을 신규 종목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쉽게 물량을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A2K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 종목의 단기 과열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반드시 조금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덤으로 이 대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반도체 계속 잘 가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 바닥론 이야기도 슬금슬금 나오더라고요. 진짜 바닥일까요? 저는 뭐 바닥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바닥이 왔다고 해서 바로 V자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형 IT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 전에 앞서서 정말로 반도체가 움직인다면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반도체와 붙어서 같이 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경기 시그널은 일단은 돌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재고 시그널이 돌아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재고 시그널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 시그널이 돌 때 반도체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거 심텍이나 대덕전자 같은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의 시그널을 보고 대형주를 사도 되고 오, 네. 아니면 대형주보다 그런 중소형 부품주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3분기에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